지금 70년대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달러가 처음으로 종이화폐로 돌아선 게 70년대 닉슨 선언 때부터인데 요때부터 일어난 인플레이션이에요. 달러가 휴지가 돼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인플레이션은 꺼지지 않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달러가 강세를 띠는 중에 오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완전히 달라요. 전쟁에 의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공급망 병목 현상, 셧다운 위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순전하게 공급단 문제잖아요. 이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물가 상승이 아니에요. 그럼 물가, 과연 물가가 조절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 시장에서 확실하게 중요한 건 물가입니다. 물가가 어떤 물가냐? 지난 달에 제가 설명드렸죠. 만약에 이게 구조적 물가라면, 추세적 물가라면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달에 이미 저는 이 물가가 기조적이고 추세적이고 구조적인 물가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설명드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그럴듯한 증거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뭐냐면 골드만삭스나 UBS의 인플레이션 시나리오입니다. 3월 달에 정점을 찍고 4월, 5월부터 좀씩 내려가기 시작하죠. 최종 정점은 좀 다릅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에도 4% 후반대 정도 가 있을 거라고 보고, UBS는 좀 더 내려올 거라고 보는 점은 다르지만 3월 달이 정점일 거다, 4월 달이 정점일 거다,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요. 아직까지 시장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가 정말 가능할까요? 라는 게 이번 주제입니다.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은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70년대의 그레이트 인플레이션과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비교하게 되는데 숫자로 보나 뭘로 보나 그때밖엔 비교할 게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거, 70년대의 인플레이션은 달러 약세에 의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달러 강세 시기죠. 보시면 달러 강세. 왜? 달러 인덱스가 지난주에 100을 찍었죠? 계속 올라오는 중이지 인덱스가 내려가는 중이 아닙니다. 그러면 70년대 인플레이션 뭐가 다르냐? 70년대 인플레이션은 이게 다릅니다. 70년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나온 거냐? 닉슨의 달러 불태환 선언 때문에 나온 겁니다. 여기 보인 것처럼 금이랑 안 바꿔준다. 선언한 뒤에 나타나는 거. 이 표는 잘 보시면요. 시장 연도는 100불을 시작해서 봤을 때 70년대를 지나고 나서 2019년도에는 몇 불이 됐냐면 4불이 됐다는 뜻이에요. 달러 가치가. 그러니까 얼만큼 빠진 거예요? 계속 달러를 찍어가지고 100분의 4가 됐다는 거예요. 100분의 4가. 그러면 지금 70년대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달러가 역사적으로는 처음으로 완전하게 종이화폐로 돌아선 게 70년대 닉슨 선언 때부터인데 요때부터 일어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달러가 휴지가 돼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인플레이션은 꺼지지 않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달러가 강세를 띠는 중에 오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완전히 달라요. 전쟁에 의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공급망 병목 현상, 셧다운 위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순전하게 공급단 문제잖아요. 이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물가 상승이 아니에요. 70년대의 달러 가치 하락뿐만이 아니라 오일 쇼크 1, 오일 쇼크 2 이게 다 뭔지 아세요? 달러의 존재가 의심받던 구간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그걸 공고하게 하려고 뭘 했어요? 키신저가 중동으로 날아가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밀약을 맺죠. 그래서 그때부터 달러가 진정한 패권 통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페트로머니가 된 거잖아요. 원유를 결제하는 유일한 통화, 달러가 된 거죠. 그때부터 달러가 의미를 갖게 됐는데 그 전에 그 흔들리는 실상 속에서 일어났던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은 기조적이고 구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의 인플레이션과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일 저녁에 맞죠? 내일 저녁에 3월 CPI가 나옵니다. 이 3월 CPI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낮아질까 봐? 아니요. 전혀 안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반영됐는데 어떻게 낮아져요? 이제 더 높아지죠.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 되냐면 매월 상승 전망치는 1.4%, 그 전월 대비 1.4, 그 다음에 전년 대비 8.5. 지난달에 7.9, 7.9 찍었는데 전월 7.9에서 이번에 8.5로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전월 대비는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처럼 이렇게 정점이 언제냐, 정점을 찍을 거냐, 이때를 따질 때는 전년 대비보다 전월 대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전월 대비 지난달에는 1.4%
정도 올랐는데 이번에 1.2 정도 전월 대비 조금 낮아지거나 비슷하게 될 걸로 보는 이런 부분. 숫자는 확실히 높을 겁니다. 8.5 정도로. 그 숫자는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어요.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런데 전월 대비 어떠냐 중요하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의 색깔, 인플레이션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 첫 번째 CPI 넘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관전 포인트 CPI와 근원 CPI의 차이를 봐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CPI와 근원 CPI의 차이는 뭘 의미하냐면 CPI는 식품과 에너지가 포함된 거고요. 코어 근원 CPI는 식품과 에너지가 제외된 거예요. 그래서 근원 CPI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수요단의 인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전체 CPI는 공급단의 인플레이션이 더 크게 나타나요. 왜? 식품 에너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원 CPI를 자세히 봐야 하는 이유는 수요가 죽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수요가 죽어야 연준이 긴축을 더 강하게 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블러드 총재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식 시장을 하락시켜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주식 시장을 하락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수요를 침체시키기 위해서,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수요를 죽여버리면 침체가 오죠. 하지만 지금은 수요가 죽고 있는가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인플레이션이 조절된다라는 것들을 가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죽는지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근원 CPI 속에. 왜? 식품과 에너지를 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복병이 하나 더 있죠. 근원 CPI 안에 주거비가 들어갑니다. 주거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거비가 들어가서 소비가 죽어있는 모습이 확 드러나진 않겠지만 적어도 전월 대비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그다음에 이 두 개의 차이를,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내일 저녁에 굉장히 포인트가 되고요. 구성하는 요인을 하나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주거 물가가 근원 CPI의 0.2를 좌우했어요. 주거가 근원과 일반 제너럴 CPI하고 근원 CPI 차이가 얼마입니까? 0.80하고 0.51이니까 얼마 차이 나는 거예요? 0.29 정도 차이 났잖아요. 0.29 차이 나는데 주거 물가가 그중에 0.21을 차지했어요. 다죠 뭐. 그러니까 근원 CPI 중에서 주거 물가가 변하지 않았다면 근원 CPI의 변화를 크게 읽을 수는 없겠지만 그 미세한 변화를 읽어야 한다는 거고, 만약에 주거 물가 관련된 부분을 제하고 봤을 때 수요가 죽는 거가 나타난다면 인플레이션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시장이 환영할 겁니다. 에너지하고 식품 관련해서는 현재 요번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유가가 WTI에 후행하죠. 에너지 물가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았어요. 여기 있네요. 백워데이션이 완화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번 달 유가 선물이 아니라 근월물이라 그래서 다음 달 유가 선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유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 당월물보다 근월물이 더 높아지는 콘탱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뒤에 가격이 앞에 가격보다 더 낮아지는, 비용이 더 감소하는 백워데이션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상태를 보면 유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국제유가는 전략 비축률을 전 세계가 배포하는 거에서 생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팩트에 의해서 현재는 100불대에서 잘 조절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에 반영됐다고 하면 틀림없이 CPI를 끌어내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얼만큼 미묘하게 반영됐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달에는 틀림없이 반영되겠죠. 왜냐하면 이번 달 내내 유가가 잘 관리됐으니까요. 100불 밑으로 관리됐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 균형을 깰 힘이 많지는 않아요. 만약에 지금 유가가 반영된 그 지난달 인플레이션에서 유가가 끼친 영향력을 이번에도 유지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야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유가가 138불대로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안 내려올 거라는 거죠. 이 왼쪽 걸 보시면 그런 의미예요. 만약에 130불대까지 올라간다면 인플레이션 하락 안 합니다. 유가에 의해서는. 하지만 지금 100불대이기 때문에 제대로 반영됐으면 4월 달에 반영될 것 같은데 반영되면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게 되는 거죠. 근원 말고 일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 중고차 가격도 CPI에
엄청난 영향을 주죠. 그런데 중고차 가격을 나타내는 그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2달째 하락하고 있죠. 이거는 뭐 많은 사람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을 거라고 보는 하우스는 아주 많아요. 다만 올해 말까지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데들도 이제 점차 많이 생겨나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곡물 가격 지수나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한 에너지, 그 다음에 중고차 가격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CPI는 만약에 제대로 반영됐다면 정점인 거를 4월 달에 가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게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단에 대한 거는 근원 CPI에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주거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내려놓을 거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봤더니 모기지 금리가 급등했어요. 5%를 넘어갔어요. 대단하죠? 왜냐하면 MBS를 풀 거라는 얘기도 나왔고 이번에 모기지 금리가 5%까지 올라갔으니까, 모기지 금리는 이런 코로나 때 내려와가지고 이제 집이 많이 팔렸던 건데 그때 2%대였거든요. 이게 5%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간 거라서 이제는 어떤 현상이 올 거냐?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면은 주택 관련된 구매 여력 지수가 내려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설명을 써놨어요. 주택 수요 선행 지표가 둔화하기 시작했다. 작년 대비 주택 매물에 대한 검색도 감소했고 매물을 구경하는 건수 자체도 감소했다. 주거 비용의 물가 기여도는 얼마큼 높으냐면 지난 2월에 1.55%포인트. 단일 종목 중 가장 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은 물가 서프라이즈 관련돼서 나타났던 그 부분을 상당히 감소시키겠죠. 그렇게 되면은 코어도, 왜냐하면 연준은 코어를 보니까 코어에도 다음 달 정도에는 이 주택 관련된 지표가 반영될 수 있다. 제가 왜 에너지, 제가 왜 만하임 지수라는 중고차, 제가 왜 주택 얘기를 하냐? 이거는 팩트기 때문이에요. 예상이 아니라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팩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MBS가 나올 거기 때문에 시중에 풀릴 줄 알고 이미 5%까지 확 올라가 버려서 시장을 누르기 시작한 거죠. 선행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다는 거고, 그다음에 금리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조절하고 싶은 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기 시작해야 긴축을 멈출 수 있고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연히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실질 금리는 상승했다는 뜻이다. 실질 금리 상승은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아직도 마이너스 상태입니다.